결혼식 날, 박수연은 하객들이 보내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겠다고. 28살의 수연은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 위에 섰지만 그 드레스 안에 감춰진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연애 시절부터 느꼈다. 이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과 그의 어머니 최금숙이 아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쩐지 닮아 있다는 것을, 둘 다 상대를 소유하듯 아꼈다. 둘 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최금숙은 예식장 맨 앞줄에 앉아 하얀 한복 차림으로 손수건을 눈가에 댔다. 아들 이준혁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는 그 짧은 동작 안에 수연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을 읽어냈다. 저 여자는 아들을 놓지 않는다. 절대로. 저 손수건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여기 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중심에 두어라. 그 무언의 선언을 수연만 알아들었다. 준혁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줄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라고 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수연도 박수 소리에 맞춰 웃었다. 그 웃음을 앞으로 오래, 매우 오래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첫 달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시어머니 최금숙은 일주일에 2번씩 신혼집을 찾아왔다. 올 때마다 반찬통을 양손 가득 들고 왔고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꼭 강조했다. 어제 갈비찜을 했는데 준혁이 좋아해서, 된장찌개는 우리 준혁이 입맛에 맞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모든 말에 준혁이 있었다. 수연은 현관에 나가 두 손으로 반찬통을 받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직접 만들어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수연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혀온 사람이었다. 법무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일찍부터 배웠다. 어떤 싸움이든 감정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진다.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 말보다 기록이 강하다. 그것은 직업적 원칙이었지만 수연은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 다음 달부터 최금숙은 반찬통을 직접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수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혼자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안을 살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준혁이 위약한 거 몰라요? 가공식품은 안 된다니까.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데. 수연이 사다 놓은 반조리 식품을 들어보이며 혀를 찼다. 수연은 네,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작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이다. 준혁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남자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쳤고, 어머니가 다녀간 날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엄마가 또 왔다 갔어? 반찬도 해왔어? 잘 됐네. 밥은? 수연은 차려드렸어요 하고 대답하며 식탁을 닦았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다. 준혁은 텔레비전을 틀고 어머니가 가져온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수연이 퇴근 후 매일 메모 앱을 열어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이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어머니 방문, 냉장고 확인, 반조리 식품 보며 나트륨 언급, 준혁이 약하다는 말 2번. 준혁은 자리에 없었음. 짧고 건조하게 썼다. 감정 표현은 없었다. 날짜, 요일, 발생한 사건, 준혁의 부재 여부. 그것이 전부였다. 수연은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다. 전환점은 임신 소식 이후였다. 결혼한 지 10달째 되던 어느 아침, 수연은 2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화장실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기뻤다. 그러나 이 소식이 시어머니에게 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과연 그랬다. 수연이 임신 8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최금숙의 태도가 바뀌었다. 더 정확히는 가면이 얇아졌다. 그동안 간간히 드러나던 간섭이 이제는 아무런 포장 없이 쏟아졌다. 산부인과는 어디로 갈 거예요? 거기 말고 내가 아는 데로 가요. 원장 선생님이 실력이 달라. 태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음악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먼저야. 직장은 언제 그만둘 거예요? 몸이 힘들면 아이한테 다 가요. 스트레스가 제일 나빠. 질문이 명령처럼 쏟아졌고 준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엄마 말이 맞아, 수연아. 몸 조심해야지. 회사 눈치 볼 때가 아니야. 수연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대신 최금숙에게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눈을 약간 내리깔고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낮추며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한데 제가 사직서를 내면 팀에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최금숙은 그 말을 듣고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고민은 한다는 거잖아. 준혁아, 네가 잘 설득해. 수연 씨도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을 하면서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결국 내 뜻대로 될 거라는 그 여유로운 확신. 그게 최금숙의 실수였다. 상대를 얕보는 순간 방심이 시작된다. 수연은 그 사이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직장 동료 중 누구도 수연이 임신 중에 법률 서적을 찾아 읽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혼인관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딸이 왜 이런 걸 묻는지 짐작하면서도 그냥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수연은 들으면서 메모했다. 나중에 쓸 날이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했던 말들도 계속 기록해 두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임신 중에 그것도 못해요.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부엌을 차지하던 날. 준혁 앞에서 수연의 음식 솜씨를 에둘러 깎아내리던 날. 아이 이름은 이미 내가 생각해뒀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날.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준혁이가 불쌍해. 우리 준혁이 살이 빠진 것 좀 봐. 밥을 제대로 못 먹이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알지. 한마디 한마디가 날짜와 함께 차곡차곡 쌓였다. 임신 후 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사건이 터졌다. 최금숙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준혁은 야근이었고 수연은 피곤해서 일찍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벨소리에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다. 과일 사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이미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었다.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는 동안 최금숙은 별 말이 없었다. 수연은 그 침묵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함에 그냥 넘겼다. 그러다 최금숙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수연의 직장 동료가 올린 사진이었다. 팀 회식 사진. 수연이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는 장면이었다. 배경에 레스토랑 인테리어가 보였고 동료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임신 중에 이게 뭐예요? 술을 마셔요? 당신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수연은 잔에 주스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분하게, 천천히. 임산부용 노날코올 음료였다고. 팀 회식이라 자리를 빠지기 어려워서 갔지만 먹는 것은 조심했다고. 최금숙은 믿지 않았다. 그 사진만으로는 주스인지 술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맞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 눈빛을 수연은 정확히 읽었다. 이것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공격할 구실을 찾은 것이었다. 최금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빨리 와봐. 수연 씨가 회식에서 술을 마셨나 봐. 준혁은 야근 중에 전화를 받고 당황한 목소리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진짜야? 진짜 술 마신 거야? 수연은 아니라고 다시 설명했다. 준혁은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집에 오지 않았다. 최금숙은 3시간을 앉아있다가 돌아갔다.
그 3시간 동안 수연의 임신 관리, 식습관, 수면 패턴, 직장 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수연은 앉아서 들었다. 가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에 최금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 아들한테 잘해줘요. 준혁이가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고. 수연은 배웅하며 웃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느끼며 수연은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준혁은 그날 밤 11시가 넘어 들어왔다. 수연은 이미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준혁이 말했다. 엄마가 걱정이 많으신 거야. 너도 이해해줘. 수연은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기억해두는 것이었다. 출산 후 상황은 더 빠르게 기울었다. 아이 이름은 이준서로 정해졌다. 최금숙이 이미 정해뒀다던 이름이었다. 수연이 다른 이름을 제안했을 때 준혁이 말했다. 엄마가 워낙 마음에 두고 계시던 거라서. 수연은 그냥 넘겼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최금숙은 아이를 핑계로 거의 매일 왔다. 처음 한 달은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었다. 수연의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최금숙이 먼저 나섰다. 사도는 쉬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한 달을 머물렀고 그 한 달 동안 수연의 집은 완전히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었다. 육아 방식은 모두 최금숙이 결정했다. 분유는 이 브랜드가 좋다. 기저귀는 저 제품이 낫다. 아이가 울면 바로 안으면 버릇이 나빠진다. 밤에는 이렇게 재워야 한다. 수연이 다른 방식을 시도하면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말을 얹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내가 준혁이 키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수연은 처음에는 그냥 따랐다. 산후에 몸도 지쳐 있었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최금숙이 돌아간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왔다. 잠깐 보고 가겠다던 방문이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었다. 올 때마다 아이를 안아 데리고 다녔고 수연이 다가가면 이미 재웠어요. 이미 먹였어요. 라고 했다. 아이는 점점 수연보다 할머니에게 먼저 손을 뻗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수연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팠다. 준혁은 퇴근 후 아이보다 먼저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가 웃으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준혁도 함께 웃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장면을 보았다. 저 안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원래부터 없었는지도 몰랐다. 수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아이가 돌을 지났을 때였다. 돌잔치 사진 속에서 수연은 웃고 있었다. 드레스를 차려입고 아이를 안고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수연 혼자뿐이었다. 준혁도 몰랐고 최금숙은 더욱 몰랐다. 먼저 재정을 확인했다. 결혼 후 수연이 자신의 통장에 매달 꾸준히 이체해둔 금액이 있었다. 월급의 30%.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금액과 별개로 수연 단독 명의 계좌로 관리해온 돈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준혁이 뭐라 하지 않았고 수연도 말하지 않았다. 각자 알아서 저축하자고 결혼 전에 합의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상할 것이 없었다. 준혁명의 공동 지출 내역도 정리했다. 신혼집 전세 자금, 생활비 카드 내역, 의료비, 아이 육아 물품 구매 내역, 그리고 최금숙이 준혁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들. 어머니가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 금액과 주기,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수연은 파악해 두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 친정아버지에게 보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정리했다. 그것이 다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늘 그런 식이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수연은 그 다음 주 처음으로 준혁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아이는 이미 재웠고 최금숙은 오늘 오지 않은 날이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화면에서 눈을 떼며 수연을 봤다. 무슨 뜻이야? 갑자기.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 파일을 열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준혁이 그 자리에 있었던 날과 없었던 날이 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결혼 첫 달부터 지금까지 2년 반치의 기록이었다. 수연은 말했다. 당신이 없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들이에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기록이요. 왜 이걸 기록해뒀어?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준혁은 파일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중간쯤에서 멈췄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다. 엄마가 좀 과한 면이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걸 이렇게 기록해뒀다는 게 나는 더 불편한데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실 하나가 조용히 소리도 없이 끊어지는 느낌. 이 사람은 기록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 기록을 남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기록한 자신을 이상하게 봤다.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더 하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진지한 대화였다. 준혁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이 욕실에 있는 동안 거실에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엄마, 수연이가 엄마한테 들은 말들 다 기록해뒀더라고. 날짜별로. 그 목소리는 걱정스럽다기보다 불쾌하다는 색깔에 가까웠다. 다음 날부터 최금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적어도 수연의 면전에서는 자상한 척이라도 했다. 어머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포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포장이 사라졌다. 방문했을 때 인사를 받아도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수연이 가져다 놓은 차를 마시면서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준혁에게만 말을 걸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있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준혁은 모른 척했다. 아니, 그 상황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최금숙이 방문한 자리에서 준혁이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엄마한테 지난번 일 사과해. 기분 많이 상하셨잖아. 수연은 잠시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난번 일이라는 것이 자신이 기록을 남긴 것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임신 중 회식 사진건인지 불분명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수연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하고 말했다. 최금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 자리에서 수연은 더 이상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뒤 수연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이혼하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언제 올 수 있어? 이혼 서류는 수연이 먼저 꺼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수연은 서류 봉투를 준혁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협의이혼 서류예요. 읽어봐요. 준혁은 놀란 척했다. 눈을 크게 뜨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했다. 그러나 수연은 준혁의 눈 속에서 진짜 당혹감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준혁은 한동안 서류를 보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금숙은 그날 저녁 바로 왔다. 도착하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혼이 뭐예요?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는 절대 내줄 수 없어요. 당신이 어떤 엄마인지 내가 다 알아요. 수연은 앉아서 들었다. 이번에도 끝까지 듣고 침착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최금숙이 준혁을 밀어붙였다. 절대 협의이혼 도장 찍지 마라. 친권, 양육권 다 싸워라. 수연 씨 약점 있는 거 다 끌어모아. 준혁은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저 모자는 처음부터 한편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수연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2년 반치의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날짜별 메모, 관련 문자 내역, 최금숙의 방문 기록이 담긴 공동 현관 CCTV 기록 일부, 정서적 압박, 과도한 간섭, 배우자의 방관이 일관되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준혁 측 변호사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상대 측이 제출한 자료의 분량과 일관성을 보고 전략을 바꿨다. 조정은 길지 않았다. 양육권은 수연이 갖고 준혁에게 정기 면접권이 부여되었다. 재산 분할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금숙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은 감정보다 서류를 먼저 읽었다. 조정이 끝난 날 법원 복도에서 최금숙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 우리 준혁이한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잖아. 수연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얼굴, 분노로 입술이 떨리는 얼굴. 한때는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조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정면에 두고 복도 끝까지 걸었다. 뒤에서 최금숙이 뭔가를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 말들이 닿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폐속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4월의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다. 눈을 잠깐 감았다 떴다. 주차장 방향으로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끝났어요. 아버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수고했다. 차 안에서 아이를 카시트에 앉혀 벨트를 채워주었다. 아이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수연은 그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고 운전석에 앉았다. 출발하려는데 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 수연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보며 대답했다. 우리 집에 가지. 그것이 끝이었고 또한 시작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파국이었을 그 결말이 수연에게는 오래 참아온 숨의 끝이었다. 결혼식 날 다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다만 버텼던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간 내내 수연은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았다. 아이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봄볕이 차창 유리를 가득 채웠다. 수연은 시동을 걸었다.